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은 국민소득 결정 이론, 케인즈의 유효수요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이란 우리 모든 국민들의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은 국내 총 생산의 또 다른 하나의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득의 결정은 국내 총 생산의 결정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 국민소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국민들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지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 혹은 국민들의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국부론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부론의 내용은 시장경제였는데요. 시장경제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설을 하고 가격에 의해서 그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어지는 그러한 제도를 창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산업혁명을 이 세계 속에 일으켰고 그것이 현재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그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그 국부론이 이 시장경제의 하나의 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산업혁명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이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르크스가 출현하면서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924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이 계획경제가 실행되었습니다. 스탈린이 1953년도까지 있었는데요. 이 30년 동안 이 계획경제가 힘있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때까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930년경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큰 이상이 왔습니다. 그것은 1차 세계대전이 1920년 정도에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생업의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생산량이 폭증을 해서 소비가 이것을 따라오지 못하고 공장들의 재고가 누적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대공황이 1933년도 미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생산만 해내면 다 소비가 되어지는 생산 중심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 생산활동에 함께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공장에 재고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 재고가 폭증을 해서 미국의 경우에 공업 생산량의 2분의 1 정도가 줄었고 4분의 1 정도의 대량 해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중에는 그 생산하는 대로 소비가 되어져서 월가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아주 투자만 하면은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이렇게 재고가 쌓이고 해고를 하고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증권을 이제는 현금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불안을 느낀 이 국민들이 은행에 가서 자금을 인출을 했습니다.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요. 그러는 가운데 은행이 또한 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발생한 이 공황이 세계 대공황으로 번졌던 것입니다. 이게 1930년대의 일입니다. 이때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한참 이 계획경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대공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케인즈가 이 유효수요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또 이 이론이 채택이 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을 하면서 뉴딜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황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발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담 스미스의 시장경제에다가 이 시장경제의 부족함을 이 정부가 개입해서 적절히 조율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수정자본주의라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 이것은 하나의 수정자본주의의 경제정책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전부 이 유효수요의 원리가 그 정책의 하나의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바탕 위에 이제 각국에서는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여기에서 뉴딜 정책의 근간이 된 유효수요의 원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야기식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생산활동에 참여함을 통해서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소비는 일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들의 재고가 차고 넘쳐났습니다. 그러면서 공업 생산량이 2분의 1로 줄었고 실업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대거 발생을 했습니다. 4분의 1 정도의 실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업자들이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는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가 또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거의 도산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케인즈가 유효수요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이것을 이제 채택을 하는데요. 케인즈의 얘기는 이 유효수요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놀고 있는 4분의 1을 되는 이 실업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서 소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소비를 할 것이고 다시 공장들이 재가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테네시강 유역에 대한 그 댐 건설 공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경제공황이 이제 해결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절차 하나를 취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부에 돈이 없었던 것이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이 없는데. 그래서 통화를 발행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통화는 금본위제도였습니다. 금이 있는 것만큼 중앙은행에서는 통화를 이렇게 발행하는, 찍어내는 그러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통화제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금본위제에서 관리통화제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찍어내서 이제 그 공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이제 한계가 사실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통화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었던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예를 들어서 1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제 모든 국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10%의 이러한 세금을 내는 형국이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 인플레이션이 또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통화량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인플레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손실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통화량에 맞는 경제 수준에 이르기까지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포한 통화는 회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정 경제 규모에 이르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세금을 이제 얻어맞은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간접자본에다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테네시강 유역 공사처럼 댐 건설에 이 자금이 투자됐을 경우에는 그 유익이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상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재정이나 이러한 케인즈의 재정정책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GDP가 2,000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 정부는 200조가량의 통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화폐 유통 속도를 계산을 해봤을 때 약 2.0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조 곱하기 이게 두 바퀴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00조가 됩니다. 400조 나누기 2,000조 하면은 20%의 인플레가 지금 몇 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부동산 가격을 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가 일정 규모에 이르기까지 제가 그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는 약 한 3,030조 됩니다. GDP가 그렇게 이르기까지 이 인플레는 계속 매해마다 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반드시 이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곳에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경제 성장률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보통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인데 2에서 3% 정도의 재정적자를 용인합니다. 그 이상의 재정적자는 인플레를 야기시키고 오히려 경제를 수렁에 빠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정건전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경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이자를 지불하지 못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인플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에 걸리면 모든 산업에 이제 큰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이 유효수요 이론은 적절하게 경기 조절용으로 활용이 돼야지 이것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하려 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복지를 하려고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경제를 큰 수렁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효수요의 이 원리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 유효수요의 원리를 더 깊이 알기 전에 또 하나 참조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장경제의 이 종류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혹은 복지가 강화되어 있으면 자유복지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국가자본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신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이 양자가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내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단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 시장경제 정책을 활용을 하는데 그 주체가 하나는 기업들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가 주도가 되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아까 한 얘기 중에 스탈린은 1924년도부터 소련의 대대적인 계획경제를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희생이 따랐죠. 그렇지만 아주 강한 이 독재력을 발휘를 해서 이제 이 계획경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초에 서방 세계에서는 경제 공황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인데 오히려 스탈린의 소련 경제는 아주 힘있게 도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2위의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서방 세계에서는 소련으로 수백만 명이 참관을 왔습니다. 그리고 약 15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찾아서 이 소련을 방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계획경제는 큰 성과를 거두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1953년도까지 있으면서 소련 경제를 아주 크게 일으켜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후르시초프가 그 자리를 승계했는데요. 이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경제가 목표치를 달성을 못한다는 거였어요. 후르시초프는
여기에서 조금 더 하면 뭔가 이제 세계 1위로도 부각을 하고 이러겠는데 이 경제가 자꾸 목표치 달성을 못하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향 곡선을 긋다가 이제 1991년도에 이 소련이 붕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경제가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죠. 소련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계획경제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창의성이 다 사라졌고 모든 이 공장에 있는 기계들은 다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 경제에 들어오면서 함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소련에서 나온 제품들은 경쟁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지금은 천연자원 관련된 것만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그러한 공산품들은 사실은 서방 세계의 것에 현저히 밀려있는 그래서 경제가 사실은 그 바닥이 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경제의 종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시장경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모택동이 집권을 하면서 대약질 운동을 한 5년 동안 펼쳤습니다. 그 사이에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약진 운동이 소련 스탈린으로부터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소련처럼 하려고 시작한 거였는데 여기에서 참패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덩샤오핑이 1978년도부터 이제 실질적인 이 지도자가 됐는데요. 이 덩샤오핑이 이 계획경제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덩샤오핑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마르크스의 고타강령 비판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곧바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그의 말년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덩샤오핑이 이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있는데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와 고급 단계의 사회주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로 이행한다 이렇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창안을 합니다. 그리고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에서는 중국의 경우에 한 100년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에서는 시장경제를 취하는데 똑같이 이 시장경제를 취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흥묘 백묘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시켰고 그리고 마오쩌둥의 실사구시론을 중국에 맞게 이제 접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이제는 창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덩샤오핑은 도광양회를 말합니다. 도광양회란 무엇이냐면 숨어서 힘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의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국 공산당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용이 뭐였냐면은 공산당이 주체가 되어서 시장경제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시장경제는 고급 단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라는 것을 그곳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광양회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그냥 중국이 문호를 개방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제 중국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장경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서방 세계에서는 똑같은 시장경제인 줄 알고 기술도 가지고 들어오고 자본도 가지고 들어오고 해서 중국에 지난 40년 동안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국에서는 도광양회의 전술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하되 모든 지원을 공산당에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기업에게 모든 지원을 다 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무역 차액이 중국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때
이 모든 소유는 기업이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다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치되어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대출이 돼줘야 됩니다. 이때 중국에서는 이 대출을 전부 국유기업에게 해줬습니다. 국유기업이나 공산당들에게 해줬습니다. 87%가 이렇게 국유기업에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중국에서 GDP의 한 48% 정도가 국유기업에서 나옵니다. 그 52%가 민자기업에서 나오는데 더 이상 이제는 그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서야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 2월 달에 시진핑이 지금까지의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에서 이제는 대륙 굴기로 이 방향을 전환합니다. 대륙 굴기라면 이제는 대륙으로서 떳떳하게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에 나아간다,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신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변화시키면서 이제는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시진핑은 샤오캉 사회의 건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35년도까지는 현 상태로 해서 생산성을 계속 증대시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35년부터 2050년에 이르기까지는 이제는 모두가 잘 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것을 샤오캉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에서 이제는 고급 단계의 사회주의로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시도로 이것은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전혀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 경제를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았다는 것을 이제는 세상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밝히면서 1대1로를 추진하면서 그리고 주민 통제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국가 주도의 시장 경제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는 이와 같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서 국가 주도의 시장 경제입니다. 러시아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덩샤오핑이나 또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은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이제 고급 단계의 사회주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이 말한 샤오캉 사회가 바로 이러한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계 속에서 이 신사회주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신사회주의는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고요. 여기에서 이제 고급 단계의 사회주의로 이제는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공산주의의 종주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어떻게 이 고급 단계의 사회주의를 펼치는지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중국도 이 고급 단계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아직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고, 그러나 이 시진핑의 샤오캉 사회를 건설한다는 이러한 취지는 2018년 2월 달에 당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당헌에는 마르크스주의가 명문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오쩌둥 사상, 그리고 덩샤오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진핑의 신중국 특색 사회주의 샤오캉 사회 건설, 이것이 중국 당헌에 기록이 되어서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사회주의를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고급화시키고 그리고 공산주의의 그 이상적인 세계를 이 세계에 건설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방 세계에서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깜짝 놀라고 있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중국은 사회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시장경제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시장경제를 이용해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바짝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시장경쟁 조류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경제 정책을 펴는 것도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